중국인들이 너무 미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한 67% 수준 그 정도로 지금 쪼그라든 거예요. 인민들의 삶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고 그렇게 마련된 그 자금은 다 첨단 산업으로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국뽕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대만에 대한 또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점령 시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자신의 국력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5월 11일자 뉴욕타임즈예요. 황옌종 박사라고 하는 분,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황언충 박사더라고요.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이 칼럼으로 중국의 위험한 과신, 중국인들이 너무 미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국뽕에 취해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중국의 SNS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있는 밈이라고 하는 거는 유행하는 아이디어, 유행 현상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MEME라고 하는 거. 예. 중국 SNS에서 가장 멀리 퍼지고 있는 밈은 아메리칸 킬 라인이래요. KILL을 뜻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 이런 거죠. 킬 라인이라고 하는 거요. 이 게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만은 이 뜻은 이렇대요. 게임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캐릭터들이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 그래서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어버리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 이거를 킬라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킬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국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SNS로 퍼나르는 거. 이거는요, 미국 경제가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바로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중산층들이 이 실업이라든가 또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가난 이런 걸로 찌들어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빈곤층으로 다 추락을 할 위기다. 이런 내용의 밈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특히 이 젊은 층은 미국이 지금 몰락하는 과정에 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은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객관적 현실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이 황은충 박사가 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2024년에 FBI 통계치를 놓고 보면요. 미국의 폭력범죄율, 이것은요. 재산범죄, 강도라든가 또 도둑질이라든가 또 강력범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 통계를 놓고 보면 미국은 현재 196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상태래요. 이 범죄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살기가 그럭저럭 괜찮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언제든 사회라고 하는 건 살기가 어렵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거죠. 삶이라고 하는 건 늘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 2024년 통계를 놓고 보면 미국은 그럭저럭 살만한 나라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보자. 그게 가장 객관적이니까. 자, 그걸 놓고 보더라도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GDP 규모만 놓고 보자. 미국 경제 규모가 2026년에 추정되기를 33조 달러, GDP 총액이 33조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은 얼마냐? 21조 달러예요. 70%가 안 되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지금부터 10년 전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진핑 정권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전까지 쭉 중국이 발전해왔던 그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당시, 그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기구들, 여기에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내다봤는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 중국은 발전을 계속해서 경제 규모 면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IMF, 월드뱅크 다 그랬어요. 네. 10년 후면 언제예요? 지금쯤이잖아요. 네. 지금쯤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가 더 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예상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75%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한 67% 수준 그 정도로 지금 쪼그라든 거예요. 네. 자,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미국은요, 오히려 추세가 반전이 된 겁니다.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미국은 오히려 좋아지고 중국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젊은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가고 있는가? 그 진단을 황현충 박사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건 사실이죠, 그거는. 네. 제가 봐도 미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실제 미국 사회를 놓고 보면 그다지 불안하지 않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보인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같은 데를 놓고 보면 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에서 경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요. 구글이 1만 명을 해고를 하고 아마존도 엄청난 숫자 수천 명을 해고를 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고당하는 그런 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업자의 숫자가 많아진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떠냐?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졌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서 그 실업자들을 흡수를 하죠. 그게 미국 경제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100년을 놓고 보면 모든 새로운 산업들은 다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인터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AI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미국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필요해진 거 지금은 필요 없어진 산업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뭔가 될 만하면 거기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성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도 가장 왕성하게 생겨난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등장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뉴스만 놓고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실업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 안에도 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국뽕을 가질 만한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중국 경제의 이중 구조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 경제 뉴스들을 보면요.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로봇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예. 그래서 이 로봇들이 중국산 로봇들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단체로 무술도 하고 아주 신기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네. 또 AI라고 하는 거, 딥시크라고 하는 게 또 개발이 돼가지고 이거 거의 미국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셴젠이라든가 이런데 로봇 자율주행 택시들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택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중국에는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 청년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와, 중국은 바로 미래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는 거죠. 네, 그것뿐입니까? 어디 전기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뭐가 바로 중국인 것이고, 또 태양광, 풍력 발전기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첨단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중국이 지금 대부분 세계 최고, 가성비로는 특히 세계 최고인 상황이고, 심지어 우주비행사, 이 달 로켓 같은 것이 조만간 달에 가서 착륙을 하겠다, 이런 걸 내걸기도 할 정도이니까, 예, 중국의 청년들,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국뽕을 가질만 하다,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국 경제 실상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이 중국 경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의 인민들의 삶은 어떠냐?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중국 청년 실업률 지금 최고치입니다. 부모의 돈에 얹혀서 사는 소위 탕핑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 최고치가 되어 있다라고 추산치들이 나와 있는 거고,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대졸자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 같은데 취업하기도 싫고, 그리고 임금은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실업자가 늘어나죠. 부동산 시장 붕괴가 돼서, 그래서 전국에 이 비어있는 도시들, 네,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 그래서 빈집의 숫자가 1억 채가 넘어간다는, 전체 20%가 넘는다는 그런 수치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농민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농민공 숫자가 늘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어서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이 농민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은 호구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가 호적을 갖고 있는 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국이 눈을 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다가 보내서 고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숫자가 한 4억 명쯤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왜? 농민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중국인들은 호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호적되어 있는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억 명 정도가 도시에 와서 돈을 벌고 자기 고향으로 돈을 보내고 송금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농민공 숫자도 줄어든다고 해요. 왜? 도시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중국 인민들의, 대다수 인민들의 삶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국영은행들, 중국의 은행은, 중국의 큰 돈들은 다 국영은행이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국영은행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잖아요. 국영은행이 지금 대출을 하는 원칙이 뭐냐? 이런 첨단 산업들에 주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출을 많이 해줬던 부동산 관련된 주택 건설 분양, 이것과 관련된 데에는 대출을 다 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인민들의 삶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고, 그렇게 마련된 자금은 다 첨단 산업으로 쏟아붓고 있잖아요. 첨단 산업은 거기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수출을 하지요. 수출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건 덤핑을 하는 거예요. 예. 덤핑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아, 중국이 저 덤핑 수출을 하니까 우리는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그걸 막는 겁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첨단 산업은 발전해서 물건이, 첨단 제품들이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장들은 점점 더 AI, 로봇들로 대체되어 가고 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상황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청년들의 경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중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이잖아요. 조만간 미국을 뛰어넘을 것 같고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미국을 뛰어넘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게 전기차라든가 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만도 한 거죠. 예, 미국은 형편없어 보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중국에서 이 중국 청년들이 미국을 업신여기고 중국의 국력에 대해서는 지나친 자만심 같은 것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국뽕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 국뽕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정말 잘 나간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국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K푸드에 정말 뿅 간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뽕에 취해도 괜찮습니다. 전쟁을 벌일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하다 말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큰 강대국이고 중국 인민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 이들이 그런 국뽕에 취하게 되면 큰 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0년대에 내걸었던 바로 그 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국몽? 중화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인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죠. 역사적 경험. 물론 경험을 직접 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경험인 겁니다. 역사적 기억. 그건 뭡니까? 아편전쟁이죠. 19세기 중반에 1934년인가요? 아편전쟁을 치렀죠. 영국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패를 했죠. 예. 그 다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과 이런 먼저 산업혁명을 치른 이 나라들의 반식민지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샹하이 같은데 거긴 거의 식민지처럼 됐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상해에 가서 거기다가 임시정부를 차렸습니까? 거기는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말하자면. 네. 거기는 샹하이라고 하는 데는 국제도시였잖아요. 중국 법률이 미치지를 않는 것이고요. 거기는 프랑스와 영국과 이런 데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데였고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도 3.1운동 이후에 샹하이에 가서 거기다가 임시정부를 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법률적으로는 중국 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 샹하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홍콩은 완전히 식민지였고 저 위에 티안진이라든가 이 중국 땅이 특히 해안 지역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됐던 거죠.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완전히 됐던 거고요. 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 시절을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언제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놓지 않고 있듯이 중국인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편전쟁 이후에 그들이 당했던 치욕, 역사적인 치욕이라고 하는 거, 그걸 되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정말 강한 거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자극한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아편전쟁 이전에 중화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토를 회복하는 거죠. 구토를 회복하는 거. 자, 그럴 때 거기서 구토라고 하는 게 어디이겠습니까? 중국의 중화의 꿈이 담겨 있는 영토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저 연해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땅이 돼 있잖아요. 네. 북한하고도 접해 있는 바로 땅. 그거 다 청나라 영토였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러시아한테 점령을 당한 거죠. 뺏긴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들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데가 바로 이 대만하고 남중국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국뽕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대만에 대한 또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점령 시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중국의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아예 군부 숙청까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장성들 또 방위산 업체들 이런 데가 지금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로 완전히 굳어져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인민들은 그런 국뽕에 취해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 또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점령,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뜻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중국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또 일본도 얼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랬잖아요. 대만 유산은 일본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 군대가 개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필리핀 가만히 있을까요? 베트남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영해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영해도 있고 베트남 영해도 있고 인도네시아 영해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거기에 말이죠. 예. 그런데 중국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영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이 나라들이 다 가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한반도에 오산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이 당연히 거기 출동을 하겠죠. 그거는 한국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신의 국력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미국의 국력에 대해서 잘 못 파악하고 있다. 그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상도 합니다.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으냐? 그렇게 해봐야 중국은 질 거야. 예, 맞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을 보면 중국이 진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의 전쟁을 보면 중국 무기들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월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면 중국이 패배하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또 그렇게 된다면 공산당의 지배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왜? 전쟁이 터지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건 세계대전이 될 거고 우리도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쟁이 안 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이 전쟁을 벌려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다? 자신의 국력에 대해서 국뽕에 취해 있고 미국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된다?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황앤종 박사가 뉴욕타임스에 게시한 바로 그 글, 그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출생인 것 같아요. 그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후단대 출신이더라고요. 중국에. 한국어로 읽으면 복단대이죠.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중국 상황에 대해서 매우 정통할 텐데, 네,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그분이 그런 진단을 하는 걸 보면 이게 한국인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에 관한 관심도 높고 하길래 그리고 흥미로운 칼럼이 뉴욕타임즈에 실려서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